이번 영상에서는 보통 미디어에서 접하게 되는 식물인간과 뇌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겁니다. 그리고 장기 기증에 관련한 얘기도 조금 다뤄볼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식물인간 상태가 뭔데? 뇌사 상태랑 차이가 뭔데? 일단 식물인간 같은 경우에는 살아는 있는데 의식이 없다. 그러니까 좀 이게 광의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조금 엄격하게 따지면은 다른 기준이 있는데 심폐사나 뇌사 상태가 아닌데 의식은 없다, 완전히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뭐 그게 또 용어가 있더라고. 근데 그래서 이게 둘이 어떤 부분에서 다르냐, 왜 다르냐 그거를 얘기를 하면은 뇌사 같은 경우에는 이 뇌 전체가 그냥 다 죽어버린 거야, 다 손상이 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뇌사가 유발되는 발생되는 가장 흔한 사례가 이제 심정지 상태인데, 심정지 상태가 되면은 이제 몸의 그 모든 장기에 산소가 공급이 차단이 되잖아. 그럼 뇌도 산소가 필요한데 뇌에 보내지는 산소도 차단이 되니까 이제 그게 몇 분이 지나면은 그 이후로부터는 괴사가 일어나, 산소가 없으면.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제 필연적으로 이제 뇌사 상태가 되는 건데,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한 것처럼 뇌 전체가 다 죽어버려. 그래서 소위 말하는 혼수 상태에 빠진다고 얘기를 하고, 모든 기능, 모든 운동 능력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없지. 그리고 호흡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심장이 우리가 잘 때도 계속 뛰잖아. 근데 뇌 같은 경우에는 잘 때는 뇌가 이제 활동을 멈춘단 말이야. 근데 심장은 자는데도 계속 움직여.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뇌의 일부 어떤 부분이 이제 심폐 기능을 관장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심폐 기능을 관장을 해서 자는 동안에도 심장은 계속 뛰면서 호흡을 하게 되는 거야. 근데 뇌사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까지도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심폐 기능조차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자발적으로 호흡이 안 돼. 그래서 이 뇌사 상태인 사람을 강제로 살려놓은 방법은 기계를 통해서 강제로 호흡을 하게 하는 방법밖에 없지. 그리고 좀 더 지나가게 되면 이제 기계로조차도 연명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된다고 하더라고. 결국은 죽게 된대. 근데 식물인간 같은 경우에는 뇌의 일부만 손상이 된 상태란 말이야. 그래서 뇌간이라든지 소뇌 같은 부분들은 살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를 이제 의학적으로는 무의식 상태라고 본대. 근데 이게 이 무의식 상태가 뭐 사실상 영구적이라고 봐야 하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식물인간들이 못 깨어난 사례가 아예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반영구적인 무의식 상태다라고 얘기를 한대. 그래서 뇌뇌가 손상되었기 때문에 기억을 한다든지 우리가 생각을 하는 어떤 그런 기능은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운동 능력 같은 경우에는 어떤 목적성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조금 의미 없는? 근데 그럼에도 움직일 수는 있대. 그리고 아까 뇌사 같은 경우에는 뇌의 전부가 죽었기 때문에 자발적 호흡이 안 된다 그랬잖아. 근데 식물인간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이 살아있기 때문에, 심폐 기능을 관장하는 부분이 살아있기 때문에 혼자서 자발적으로 호흡이 가능하대. 이제 그래서 식물인간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호흡을 해서 계속 막 몇 년 지나다가 이 사람이 의식을 되찾았다, 깨어났다 하는 사례들도 보고가 되고 있지. 근데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식물인간 상태가 되기 전 상태로 완전히 돌아오는 건 아니고, 이렇게 돌아오더라 하더라도 보통은 유아퇴행 같은 상태라고 해. 그러니까 소위 그 치매에 걸렸을 때 이제 점점 옛날로 돌아간다고 하잖아. 아이 같은 모습을 보이고. 그런 것처럼 이제 식물인간 상태에서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유아퇴행의 상태를 보여서 이제 좀 아이같이 행동한다던가 보통은 그런다고 하더라고. 완전히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 자, 그래서 이게 보통은 이제 여기까지, 그러니까 그냥 쉽게 설명하면 여기까지가 이렇게 둘의 차이고, 그래서 이제 장기 기증을 또 얘기를 하면은, 그 전에 잠깐 한 번만 정리하고 가도 될까? 네. 그러니까 결국 산소호흡기를 뺐을 때 자가호흡을 못하면 뇌사 상태고, 산소호흡기를 빼도 자가호흡이 가능하면 식물인간 상태다 라는 말이지, 간단하게 설명하면. 정말 쉽게 얘기하면 그렇지. 오케이, 이제 그럼 장기기증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래? 장기 기증 같은 경우에는 내 장기를 남한테 준다라는 것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좀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는 행위란 말이야, 그게.
그래서 이제 이 장기 기증을 누가 아니면 어떤 경우에 가능하게 할 것인가. 게다가 이거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가능하게 하면 이제 장기 밀매라든지 같은 좀 음성적인 영역에서 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문제가 관건인데, 일단 사망자의 장기 기증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이 생전에 동의를 했다면은 문제될 게 없잖아. 그지, 문제될 게 없지. 이미 죽은 사람이고. 근데 사망자 같은 경우에는 장기에 전달되는 산소가 공급된 지 오래됐잖아. 아까 뇌사 상태, 뭐 흔히 뇌사를 유발하는 거에 대해 심정지가 있다고 했는데, 그것처럼 산소 공급이 끊긴 게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장기에 괴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장기가 점점 줄어들게 돼. 그 사람이 정말 죽자마자 바로 장기 적출을 하는 게 아닌 이상 힘들단 거지. 식물인간 같은 경우에는 장기 기증 대상자가 아닌데, 이제 그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자발적으로 호흡을 하고, 그리고 앞에 말한 것처럼 깨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장기 적출을 하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죽었다고 봐야 되잖아. 모든 장기가 다 그렇진 않지만 그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장기들을 적출하는 순간 죽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이 살아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를 적출해 버리면은 그거는 죽여버리는 행위가 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식물인간에 대해서는 장기 기증 대상자가 되지 않아. 우리나라가 그렇다고 뇌사를 사망 상태라고 보지를 않는 게,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이 있어. 이 법에 따라서 장기를 적출하고 나서 사망했을 경우에 그때는 뇌사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행위에 의해서 사망한 것으로 본다라는 조항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뇌사가 직접적인 사인이 되지 않고 그 뇌사를 유발한 질병, 뭐 심정지라든지 아니면 행위, 교통사고 같은 그런 원인으로 죽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뇌사 자체를 사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 그거는 이제 뭐 이유는 모르겠지만 가족들의 반발? 뭐 그런가? 그런 이유일까? 그리고 또 이 법에 계속 나오는 게, 그 주변 가족들 있잖아. 원래 사망한 사람이면은 유족이라고 표현을 해, 법에서. 근데 이 법 같은 경우에는 계속 그 사람들을 가족이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 뇌사자가 아직 죽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 뇌사 자체를 사망으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다. 뇌사 판정과 동시에 사망 선고가 이루어지진 않는다. 그래서 뇌사 상태에 있는 사람만 장기 기증 대상자가 되는데, 한국에서 같은 경우에는 그 뇌사자가 생전에 장기 기증을 동의했던가 아니면은 주변 가족들의 동의가 있지 않는 한 장기 기증이 불가능해. 우리나라가 그렇게 기증을 원하는 사람 혹은 보호자가 기증을 원하는 상황의 경우에만 장기 기증이 가능한 이유는, 장기 이식 제도의 두 가지를 알아야 돼. 첫 번째가 옵트아웃이고 두 번째가 옵트인인데, 우리나라는 옵트인 제도라고 해서 장기 기증에 대한 동의 의사를 밝힌 사람만 장기 기증에 대한 기증 동의자로 보고, 이제 나머지 사람들은 장기 기증에 동의하지 않았으니까 그냥 동의하지 않는 것. 우리나라가 딱 그렇지. 근데 이제 유럽 국가나 스페인 아니면 프랑스 같은 경우는 옵트아웃인데, 이 옵트아웃이라는 제도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장기 기증에 동의했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직접 동사무소나 이런 데 가서 내가 죽었을 때 나는 장기 기증을 하지 않겠다, 내가 뇌사에 빠져도 나는 장기 기증을 하지 않겠다 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 이상, 동의하지 않는 의사를 밝히지 않은 사람을 제외한 사람들은 전부 죽거나 뇌사 상태에 빠지는 순간 장기 기증이 이루어져. 그래서 이러한 이유가 당장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2018년 기준으로 하루 평균 약 5명 정도가 장기 이식을 받지 못해서 사망한단 말이야. 옵트인 제도에서는 내가 장기 기증을 하기 위해서 직접 동사무소나 다른 데 가서 신청을 해야 되고, 장기 기증의 상황이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란 말이야. 근데 옵트아웃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람이 이미 장기 기증에 대해 동의가 되어 있고, 동의를 하지 않으려면 내가 가서 옵트인 제도보다 조금 더 번거롭게 그 장기 기증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해야 되고, 그 나라에서는 장기 기증을 하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 될 거란 말이야.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당연하게도 이제 옵트아웃 제도를 시행하는 국가가 장기 기증률이 훨씬 높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장기 이식을 받지 못해 사망하는 사람이 현저히 적지.
그래서 나도 얘기하고 싶었던 게 장기기증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모으다 보니까 아직 우리나라가 그런 장기기증과 관련된 그런 서비스라고 해야 되나? 제도 자체가 마련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내가 접한 뉴스 중에 하나는 자신의 아들의 장기기증을 했는데 이제 병원에서 그 장기기증한 시체? 뭐라고 표현해야 돼? 장기기증을 한 사람의 시체를 부모님이 치우게 했다고 하더라고. 근데 내 기준에 이거는 좀 많이 아니다 싶었던 게 장기기증을 하고 나면 물론 다시 봉합은 하겠지만 수술 자국이 남아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거를 부모들이 어떻게 치우라고 하지? 그리고 그 아들이 원래 85kg가 넘었는데 이제 부모님 두 분이 들기에는 확연히 무거웠다. 그래서 이제 옮기기도 힘들었고 차가 흔들려서 계속 아버지가 아들의 시체를 붙잡았어야 했다라는 그런 식의 이야기들이 있는데 물론 장기기증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많이 알리고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서 장기기증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하는 건 맞는데 거기에 맞춰서 장기기증에 대한 제도가 마련이 되고 장기기증을 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좋은 선택을 한 거잖아. 그런 식의 그런 사람들의 선택이 좋은 선택으로 남을 수 있도록 국가에서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찾아본 건데 WHO에서는 장기가 금전적 사례 없이 자유롭게 기증되어야 한다고 권고를 한대. 근데 내가 아까 말한 그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32조에는 국가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제비, 진료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네. 근데 이게 OECD 회원국 중에서 유일하게 금전적으로 무엇을 지급하는 유일한 나라래. 아무래도 이렇게라도 해야 장기기증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그런 게 아닐까? 그러면 차라리 국가에서 그 장기 기증을 한 사람, 기증자에 대해서 장례를 대신 치러준다든지.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우리는 모르겠고 돈이나 받아갖고 댁들이 알아서 장례 치르든가 하세요? 그래갖고 너가 방금 말한 그런 일이 생긴 게 아닌가? 그럴 수 있겠다. 그런 느낌이라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돈을 줄 게 아니고 어떤 장례식장을 뭐 국가에서 선정을 한다든지 해서 비용이 들지 않게끔 아예 안 드는 건 둘째 치더라도 조금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냥 대놓고 그냥 돈으로 이렇게 띠카니 줘놓고 니 댁들이 알아서 하세요는 좀 아니잖아. 그런 쪽으로 좀 바뀌는 게 좋지 않을까. 19년도 기사에 장기 기증자 지원 예우도 강화라는 기사가 있네. 그건 또 뭔데? 보건복지부와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따르면 내년 장기조직기증원이 직접 뇌자 장기 기증자 이송 지원에 나서는 시범 사업을 진행한다. 오탄가 같네. 그럼 그 전까지는 이송도 따로 했어야 됐다는 건가? 현재는 연구차로 기증자 시신을 모시고 있다. 뇌사 기증을 한 기증자 유가족이 수술을 받은 병원이 아닌 다른 장례식장을 원하는 경우 기증원이 계약한 업체를 통해 연구차를 지원한다. 내년에는 기증원이 장례 차량과 장례 지도사를 운영해 유가족이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근데 여기서 말한 내년이 올해란 말이야? 2020년? 올해부터는 좀 달라진다는 얘기 같은데? 그럼 다행이네. 이거 한 발 늦었는데? 작년에 얘기했으면 좀 더 신선했을 텐데. 그러게 말이야. 까비. 그래도 이제라도 바뀌는 게 어디야? 다행이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되게 특이한 나라인 게 갑자기 또 생각이 난 게, 그래, 얘기하도록 해봐. 우리나라 의학을 보면은 이런 장기 기증을 하는 거에 있어서 성공률이 되게 높단 말이야. 내가 알기로는 우리가 세계 1인가 그래. 나 그것도 봤어. 남미인가 어디에서, 여기서는 절대 장기 이식 못한다고 할 정도로 상태가 나빴는데, 한국 어느 병원에서 그걸 성공해서 뉴스가 났었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래 되게 의학 기술이 좋단 말이야. 근데 되게 골 때리는 게 장기 기증률은 그렇게 낮은데 어떻게 그걸 다 성공시키지? 뭐지?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뭐 그 지식이 많다고 하더라도 이런 같은 경우는 좀 실전의 영역이라 갖고 좀 경험이 쌓여야 이제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라는 어떤 데이터가 축적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이런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도 이렇게 성공률은 되게 높은 거 보면 다른 의미에서 대단한 것 같기도 하고
우와, 간이식 성공률이 95%래. 엄청 높다니까? 미국 UCLA 의대병원 85%, 피츠버그 의대병원 82%보다도 크게 앞선 수치래. 그래서 이런 것도 있네. 장기 이식 증례수보다 중요한 건 이식 성적. 중요한 건 뭐? 그 이식 성공률.